네,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환자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직독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나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또 원인이 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블로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병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뭐 가려움증이다, 수포, 농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내원을 하시는데, 그러한 과거력이나 현재력을 다 조사해 보면은 뭐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위산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많으세요.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또 위염으로 위궤양으로 약을 드시면서 또 피부병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피부병이 먼저 유발이 되고 그 이후에 소화기계 질환이 생긴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피부병과 소화기계 질환,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요. 한번 차근차근 제가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부병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성을 했습니다. 제 이론은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죠. 역류성 식도염 하면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또 위염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피부염이나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은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병 역류성 식도염 또한 염증성의 피부 및 소화기계 질환이죠. 피부병이나 소화기계. 이제 염증은 염증이잖아요. 저는 근데 염증이란 항시 세포의 손상을 동반합니다. 세포가 손상하지 않는 염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그 세포 내에서의 소기관들 있잖아요. 핵이라든지 원형질이라든지 중심체라든지 리보좀, 리소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라는 열 에너지를 합성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ATP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몸속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ATP 합성 장애가 생기면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심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자,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 이론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확인하고 또 다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이 심부 온도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피부 온도란 두피를 포함한 사지 온도입니다. 그런데 피부 온도와 심부 온도는 서로 이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시소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 피부 온도 내려가고 심부 온도 내려갈 때 피부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 끝에서부터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제가 네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하나는 피부 온도 올라가고 모공 닫히고 땀의 분비 줄어들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손발 끝에서부터 닫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발 끝에서부터요. 자, 이 이후에 우리는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게 되겠죠. 다양한 운동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 에너지는
바로 전신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제는 모공이 닫혀 놓으니까. 그래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 코, 귀, 입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자, 근데 열 에너지가 지금 위장에서 이렇게 위로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위의 내용물도 상대적으로 위로 쏠리게 되겠죠. 자, 위로 쏠리는 순간 위벽에서 분비하는 위산이 식도 벽을 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고 저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느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왜 역류가 되느냐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왜 역류가 되느냐고. 인체도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바로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거스릴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이 모공이 손발 끝에서 다쳐서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쏠리는 그 과정 속에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응력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온도가 높아질 때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세져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열 에너지가 상체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그 쏠린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은 반드시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의 결과 염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어느 부위로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명이 달라진다라는 질병명이 이해되셨죠? 자, 어느 쪽으로 열이 상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위장으로 열이 쏠리면은 위염이 되는 거고요. 십이지장으로 쏠리면 십이지장염, 장으로 쏠리면 장염, 구강으로 쏠리면 구내염, 자, 뇌로 쏠리면 내막염, 뇌수막염, 뭐 다 이렇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으로 쏠리면 간염, 요도로 쏠리면 요도염. 자, 이해가 쉽죠? 열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피부로 열이 쏠리면 피부병, 또 한편에서는 위장으로도 열이 쏠리겠죠? 그러면은 위염, 또 식도로 열이 역류가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피부병은 다 왜 발생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몸속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열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치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치료의 3대 원칙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되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고 모공은 열어주는 치료를 해봅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수만 명을 치료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수포, 농포, 궤양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이해하고 계세요? 누가 인터넷상에 수포, 농포, 궤양이 왜 발생했는지, 왜 조직이 융기가 되는지, 왜 피부가 점막이 벗겨지는지 설명해 놓은 자료들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간 부위는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자,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그 방향이 바로 벡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열이 쏠릴 때 조직은 융기가 되고 우리가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수포가 되고 농포가 되고 아니면은 응력이 표면적은 작으면서 응력이 강해질 때는 그 점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궤양, 박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피부병이 확 박탈이 되는 피부병도 많습니다.
우리가 천포창이라든지 아니면 박탈성 건선 환자들에 있어서도 피부가 벗겨져 나갑니다. 자, 뭐 위장관에서도 궤양이 왜 발생하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로 궤양도 그 점막의 위장 점막의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응력이 너무 강해져서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 점막이 벗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피부병과 역류성 식도염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치료의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겠죠? 그럼 심부 온도가 상승될 때 여기 보시면 혈관은 확장되고 혈류 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혈액 속에 존재하는 여러 면역 세포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파, 림파구, 형질 세포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이 증가하게 될 때 일체의 염증성 증상들은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죠. 피부 온도가 낮아져 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이때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 온도를 낮추려면 강력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확 억제하는 약을 쓰면 바로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들은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낮춘단 말이죠.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부 온도가 낮아지겠냐고요. 바로 그것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포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둘 다 내려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죠.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고도 심부 온도가 내려갔는지 높아졌는지 항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피부 온도가 내려가니까 통증과 염증이 사라지네? 정상은 호전되네? 그걸로만 인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들은. 반드시 그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심부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부 온도 37도가 안 되면 그거는 저체온증으로 빠지게 되고, 저체온증으로 너무 빠지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체온증도 아니면서 정상 체온도 아니면서 그 약간의 심부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통증과 염증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되겠죠. 모공이 열릴 때는 이제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먼 쪽으로 사지 말단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열이 골고루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피부의 병변이나 아니면은 위벽의 병변이나 아니면 식도 점막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열이 안 쏠리니까. 자, 열이 안 쏠리는 순간 피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때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 수 있다. 피부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이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염증이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러한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은 저는 4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한방 약물요법입니다.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지제, 또 피부온도를 낮춰주는 청열해독지제, 모공을 열어주는 파란 해표지제를 써가지고 최단기간에 심부온도를 끌어올리고 또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를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 방출시킬 때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그러면 재반 염증이 치료되는 거죠. 염증이 치료되면 병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의 시작은 염증입니다. 암도 염증입니다. 자, 기억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이요법입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먹거리를 잘못 먹어서 심부온도가 내려가고 피부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이 다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가공이 된 음식들, 특히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 점정제 이런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자주 먹어보면 그거는 당연히 심부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내 몸속에 들어가서도 보존이 되고요. 산화가 안 됩니다. 산화가 안 되면 분해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면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먹었던 음식에서 열이 발생 안 하면 신분들은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면 저희들은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치료의 핵심은 바로 식이요법인데 식이요법 그 하나하나는 바로 영양학적 관점이 아닙니다.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저희들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이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생활해야만 내 몸속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피부 온도는 안 올라가고 모공이 다치지 않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요법이죠. 운동요법. 이 운동요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물에서 하는 운동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움직여서 땀을 내는 거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거를 제일 권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부염과 역류성식도염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세포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은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떤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부 온도를 확 낮추면 됩니다.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심부 온도를 낮추지 않고 피부 온도를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된 약제들은 다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낮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심부 온도가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약물의 부작용을 반드시 살펴보시면 피부의 염증과 두드러기와 가려움증과 발적과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리는 그 어떤 약물의 약리 기전이 피부 온도를 높이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심부 온도를 낮추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약이든 또 찬물이든 한약제든 간에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치료약을 써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은 거칠고 질긴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만이 내 몸속 온도가 쉽게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되도록이면 달고 시고 점성이 높은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은 혈류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바로 그때 심부 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항산화제, 방부제, 보존제 등이 함유된 가공 음식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겠죠. 산화가 잘 안 돼서 열 발생이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병과 역류성 식도염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상관성이 많죠.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 때만이 그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신으로 분산될 때만이 염증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